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열풍 신이치는 강하게 힘주어 말했다. 이 성운을 정말 몸으로 배독할 수 있게 되면 불법의 진술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성운을 여러분은 앞으로 그리고 평생의 지침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니치렌 대성인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신이치는 이 성운을 강의했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 바로 이 말씀에는 사제불이라는 크나큰 정신이 있습니다. 대성인과 더불어 스승과 같은 결의로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제자입니다. 신심은 지위나 직함과는 관계없습니다. 일체는 자신의 뜻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스승과 함께 전진하는 사제의 불의를 실천하는데 일생 성불의 길이 있습니다. 신이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숨쉬기가 고통스러웠다. 재난이란 여러 가지 난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매스컴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더 나아가 권력과 온갖 세력이 학회를 무너뜨리려고 교묘한 회책이나 모략을 꾸며 길을 쓰고 공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신심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목을 끝까지 부르며 유일한 광선유포의 단체인 학회와 함께 단호히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없으면 신심의 일념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히 불개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처럼 일생성불은 틀림없습니다. 최후에는 대공덕, 대복운을 쌓아 최고의 행복경에 이릅니다. 따라서 천의 가호가 없고 매정한 처사나 괴로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비판이나 박해를 받는 위기에 처하고 현세가 안온하지 않다고 해서 결코 한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치는 멤버들에게 시선을 쏟았다.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대성인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 왔지만 일단 유사시의 대난이 일어나면 모두 신심을 버리고 말았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중요한 필요한 때가 되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하는가? 실은 그때 비로소 평소의 신심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무책임하던 사람이 유사시에만 갑자기 신심이 강해질 리 없습니다. 유도와 검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익히지도 않고 연습에서 자기만 하는 사람이 시합 때만 달인이 될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신심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강한 인내로 묵묵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신심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고 철저히 단련해 신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두어야 비로소 중요한 때에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의를 촉구하듯 신이치는 말했다. 그럼 일단 유사시란 어떤 때를 말하는가? 개인의 경우에는 자신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도산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일단 유사시입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 원한 것부터의 수겁이 나온 것이기에 실로 숙명을 전환할 기회입니다. 또 주변에서 신심을 반대하는 경우도 일단 유사시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학회가 범난을 받는 등 엄청난 사태에 빠진 때입니다. 행복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금강불개로 만들어 빛내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이야말로 생명을 단련하는 최고의 연마제입니다. 따라서 대난을 겪는 때가 바로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고 경의 혁명을 이루는 절호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진해서 힘껏 난에 도전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겁쟁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회는 이 10년간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때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성인께서는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어서 1190쪽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난이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우는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필요한 때에 가면이 일어서서 저와 함께 학회와 함께 투쟁하고 광선유포의 용자로서 자신의 영예로운 역사를 구축해 주십시오. 예!
하고 모두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이의 얼굴이 결의에 차 빛났다. 신이치는 지도를 마치고 몇몇 장려부 멤버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때 그들은 신이치의 손이 이상하리만큼 뜨겁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한데 따른 발열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마스사카 회관을 뒤로 한 시니치는 이세 회관으로 발길을 옮겨 여기서도 약 35분간 전력을 다해 말했다. 오사카에서 시작해 미에까지 이른 이 지도의 여정은 한계를 뛰어넘은 장절한 격려행이었다. 이해 1969년은 12월 2일에 중의원이 해산하고 연말에 총선거를 실시한 해였다. 7일에 공시하고 27일에 투표하는 황급하게 치른 연말 총선거였다. 총선거의 쟁점은 오키나와와 안보였다. 11월 미국을 방문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닉슨 대통령과 회담하고 오키나와 반환을 제창한 공동 성명을 발표. 정부와 자민당은 이로써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 문제를 미일 안보 조약의 장기 견지를 전제로 핵을 없애고 본토 수준으로 하여 1972년에 반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 공동성명은 유사시에 핵을 수반하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국민을 속인 약정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안보조약이 이듬해인 1970년 6월에 기한이 만료된다는 시점에서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국민으로서는 장래 국정 기본 노선을 선택하는 총선거라고 할 수 있다. 공명당으로서는 두 번째 맞는 중의원 선거였다. 공명당은 동서냉전이라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미일 안보는 사회주의 나라와의 사이에 골을 깊게 만들어 안전도 보장되지만 반면에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면 이는 양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계적인 해소를 제창했다. 단계적으로 한 까닭은 즉각적인 패기로 미일 관계의 긴장과 대립이 생기거나 일본이 불안정한 국제적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해소하는 데까지 주일 미군 기지 철거와 오키나와의 즉각적인 무조건 반환 등 안보 체제에 얽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명확히 내세웠다. 특히 기지에 대해서는 이미 총점검을 실시해 철거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 일본이 취해야 할 안전 보장의 참 모습으로 이데올로기에 속박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나라와 평화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완전 중립 정책을 주장했다. 이는 도다 조세이가 제창한 지구 민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해산할 때 공명당 의석은 25석이었다. 그리고 각 당파는 자민당 272석, 사회당 134석, 민사당 31석, 공산당 4석, 무소속 3석으로 결원이 17명이었다. 공명당에서는 이번 총선거에 76명이 입후보해 각지에서 격전을 벌였다. 이번 선거는 1970년대의 선택이라고도 하여 학회원의 지원 활동도 한층 더 열의가 담겨 있었다. 학회원은 입정 안굿이라는 정법을 바탕으로 한 평화, 사회를 건설하는 사명에 불탔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 유포를 확대한 결과로 사회가 얼마나 번영했는가, 한국 평화의 전진을 이루었는가에 강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선거 지원 활동에 힘을 쏟았다. 투표일은 연말이 가까운 12월 27일이었기에 정신없이 급박해진 가운데 실시한 지원 활동이었다. 그러나 학회원들은 지원하는 한 단연코 승리하겠다고 결의해 의기가 왕성했다. 이 12월 야마모토 신이치는 바로 그 간사이와 미에 방문에 앞서 교토, 아와지시마, 오키야마, 아이치,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를 돌고 1970년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동지를 계속해서 격려했다. 그 끊임없이 역전 분투하는 모습과 격려가 회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지원 활동에서도 커다란 힘이 되어 폭발했다. 그 중에서도 고열을 무릅쓰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간 와카야마 등에서 동지들이 분투하는 모습은 눈부셨다. 신이치의 격려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밝혀진 신심의 등불은 사회 건설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했다. 투표일 다음 날인 28일 저녁에 확정된 총선거 결과, 공명당은 해산 전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47의석을 확보하여 제3당이 되는 대약진을 이루었다. 도쿄 그리고 간사이, 규슈에서는 전원 당선되었다.
자민당은 해산 때보다 16석을 늘려 288석이 되었고, 사회당은 134석에서 94구를 격감했고, 민사당 31석, 공산당 14석, 무소속 16석이 되었다. 개표 결과를 전하는 신문에는 공명, 약진, 제3당, 공명 47로 제3당 등의 표제어가 약동했다.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총선거 지원 활동을 한 학회원은 공명당 대승리로 열광했다. 학회원은 이번 지원 활동에서 예상 외의 역풍을 만나 고전한 만큼 그 기쁨 또한 각별히 컸다. 실은 후지사와 다스조라는 정치평론가가 쓴 창가학회 비판서 출판을 학회와 공명당이 방해했다는 비난이 들고 있는 가운데 실은 선거의 지원 활동이었다. 투표일이 있기 4개월 전쯤 일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테마로 했다는 후지사와의 책 시리즈가 출판되었다. 제1권은 교육 문제였다. 8월 말 그 책을 선전하는 광고가 전철안에 내걸리고 거기에 제2권으로 창각회를 비판하는 책을 발간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본 학회원은 분노했다. 후지사와는 2년 반쯤 전에도 어느 월간지에 공명당과 학계를 비판했는데 억측과 편견에 따른 중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후지사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나와서 독서를 퍼붓고 이를 돈벌이로 삼으며 창각회를 광신도 집단으로 취급했다. 더욱이 학회 부인부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또 학회를 중상해 언론 폭력을 거듭 휘두르겠다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란 말인가? 학회원들이 마음고생을 겪은 만큼 이 광고는 모두가 품고 있는 분노의 불에 기름을 뿌린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이 저자의 언동에 분노했다. 자신에 대한 비방이라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만 다기직의 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존귀한 헌신의 땀을 흘리는 부인부 멤버를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신이치는 그야말로 다망하기 짝이 없었다. 9월 2일부터 간사이 지도를 시작하여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였고 정본당 건설을 위한 식전 행사 등으로 신이치 일정은 연말까지 빽빽하게 차 있었다. 회장 취임 10주년인 내년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 도움닫기를 개시해야만 했다. 신혜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나날을 보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 준비를 추진하여 내년에는 기필코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테마가 있었다. 이는 회장 취임 10주년의 가절을 맞이해 제2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전진을 개시하기 위해 학회 기구를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었다. 학회가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모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이치는 더욱 근대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짰다.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뒤 회원 약 80만 세대로 출발한 학회는 이제는 750만 세대에 육박하는 사실상 일본 제1의 큰 교단이 되었다. 또 사회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 정치 세계에서도 학회가 모체가 되어 탄생한 공명당이 정계의 새로운 힘으로 대두되었다. 그런 가운데 학회의 사회공헌과 지역공헌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갔다. 광선유포란 불법의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대와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학회 기구와 조직도 시대의 진전에 맞게 개혁하여 사회에 더 공헌하고 신뢰받는 개방된 단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회 기구의 골격은 기본적으로는 초창기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그런 만큼 일본 제1의 교단이 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근대적인 기구와 조직으로 개혁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거기에 광선유포를 새롭게 전개하는 요체가 있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이페안 회원이 소계자와 같은 조직에 소속하는 지금까지 세로선 조직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로선, 즉 블록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이었다. 당시는 이미 각현의 조직도 정비되어 예를 들면 홋카이도나 규슈 등에 거주하는 자가 도쿄지부에 수속되는 경우는 없어진 터였다. 그러나 도쿄도에 있는 지부를 예로 들면 지부 멤버의 거주지는 도내 전역은 물론 심할 경우 인접한 현해까지 흩어져 있었다. 학회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는 블록 조직으로 이행하는 개편이 불가결했다. 또한 신이치는 회장인 자신에게 과중하게 걸려있는 업무 부담과 지나칠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책임을 가능한 한 분담하여 조직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부회장제 도입도 생각했다.
더욱이 공명당과 학계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없게 운영과 기구 면에서 더욱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누는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의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겨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포진을 갖추는 일이 신이치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신이치는 기구와 조직 개혁 나아가서는 회원 전체의 의식을 쇄신해 신시대를 향해 희망차게 출발하는 해가 내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9월 본부 간부회에서 다가오는 1970년을 혁신의 해로 삼고 일명 신생의 해라는 이름으로 전진하자고 발표했다. 학회 순회 간부도 공명당 간부도 후지사와 다스조가 쓴 학회 비판서의 발간 예고가 나오자 역시 그 점이 신경 쓰였다. 이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는 말이 이해 연초부터 나돌고 있어 각 당들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총선거 전에 학회와 공명당을 중상하는 악질적인 책이 나와 선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했다. 9월 중순 학회 총무이자 세교신문 전무이사인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공명당 도의회 의원이기도 한 간부와 함께 후지사와의 집을 방문했다. 이 도의회 의원은 후지사와와 면식에 있어 2주일쯤 전에도 혼자 후지사와를 찾아간 터였다. 아키즈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지사와를 만나 솔직하게 요망사항을 전해보자고 생각했다. 만일 창가학회에 관한 책을 낼 경우 억측하거나 극단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정확히 취재해서 사실의 근거를 두고 썼으면 하는 것과 또 그렇게 하면 자료도 제공하고 총본 사례도 안내하겠다고 아키즈키 일행은 일관되게 요청했다. 더욱이 선거 직전에 학회와 공명당을 비판하는 책을 발견하는 것은 공명당 측에서 보면 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아키즈키 일행은 어디까지나 정중하게 후지사와 다스조에게 요망사항을 말했다. 또 두 사람은 후지사와의 양해를 얻어 며칠 후 이 책 출판사 관계자도 만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후지사와도 출판사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초순의 비판서는 예고대로 발간되었다. 후지사와의 책이 발간되기 직전 출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남자부 멤버가 출판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후지사와가 쓴 책의 인쇄 견본을 보게 되었다. 남자분은 앉아서 읽기 시작했다. 책장을 넘기면서 이 청년은 안색이 변했다. 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책 내용은 중의원 선거를 앞둔 악질적인 방해라고 해도 좋았다. 예를 들어 학회는 공명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여 장차 헌법을 바꾸고 1년 종종을 국교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회를 비판하는 상투적인 어구처럼 써왔지만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공식 석상에서 명확히 부정한 점이었다. 처음부터 학회는 세계 광선 유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교로 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1967년 5월 3일에 열린 본부 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1년 정종을 국교화해 국립계단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평은 당치 않은 감정론이자 그 모든 것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망평이며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지사와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학회가 국교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단언했다. 후지사와는 한 번도 학회 본부에 취재하러 온 적이 없었다. 학회를 비방한 다른 출판물 등을 자료로 삼아 집필한 듯했다. 또 학회의 선거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회원의 정치 의식을 각성시키는 교육은 거의 없이 회원을 무능하게 만들고 뜻대로 조정해 표를 모으고 있다고 평했다. 학교원에 대한 이 무슨 모욕인가?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또 민중의 손으로 정치를 회복시키려고 사회 건설의 사명에 불타 지원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심하기 짝이 없는 우롱이 아닌가? 후지사와는 더욱이 학회는 조직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어 선거 때가 되면 주민의 집단 이동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가? 더구나 그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회와 공명당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단언하며 공명당을 해산하라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또 후지사와는 후안무치,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름 하게도 절복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진심 어린 대화를 거듭하는 학회원의 모습을 직시한 적이 있는가?
후지사와는 또 학회가 민중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의 빛을 보내고 사람들을 소생시킨 사실을 민주주의의 이삭죽기식이라고 폄하했다. 기수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틀린 곳이 눈에 띄었고 야마모토 신이치의 청년 시절 역직조차 지낸 바가 없는 청년 부장으로 되어 있을 만큼 허술했다. 견본세를 직접 본 청년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구실로 거짓과 온갖 욕설로 꾸민 비방과 중상모략이 아닌가. 언론의 자유를 이용한 언론 폭력일 뿐 그 무엇도 아니다. 이 청년 외에도 출판과 광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출판 유통 업체에서 후지사와의 책 견본세를 본 학회원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학회원인 동료나 남자부 간부 등에게 이 책이 얼마나 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전했다.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했다. 역시 그런 내용을 썼단 말인가? 저자인 정치평론가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 그런 직함을 보고 이 엉터리 내용을 진지하게 믿어버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오면 창과학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중상이라는 불순물들이 방류되고 있는데도 잠자코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실컷 당하기만 하고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기만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 청년들은 이 책이 얼마나 악랄한 비방서인지를 철저히 말하고자 했다. 그 중에는 서점 등에 가서 이 책은 교묘한 선거 방해라고 호소한 사람도 있었다. 11월 상순 후지사와 다스조의 책이 발간되자 곧바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평론가가 이 책을 언급했다. 그리고 학계를 비판하면서 과감하게 썼다라며 후지사와를 크게 칭찬하고 선전하려 애썼다. 12월 2일 중의원이 해산하고 7일에는 총선거를 공시했다. 그 며칠 전에 후지사와는 민사단계 사상 연구단체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창가학회와 공명당이 자신의 저서 출판을 둘러싸고 온갖 짓궂은 언동과 방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공시 전후에 발매된 주간지에 크게 다루어졌다. 더욱이 후지사와는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의 인터뷰에 응했다. 후지사와는 반공 평론가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도 공산당 기관지에 뻔뻔스럽게 등장한 것이다. 이 기관지는 12월 17일자 일면에 대대적으로 공명당 언론 출판의 악질적인 압력이라고 보도하고 이후로 연일 이 문제를 다루었다. 또 사회당 기관지 사회신보 21일자도 보도했다. 중의원 선거에 맞춰 적당한 시기를 고르기라도 한 것처럼 공명당과 창가학회에 의한 언론 출판 방해 문제라는 말들이 급부상했다. 후지사와와 대화를 나눈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언론 출판 방해를 받았다고 떠드는 후지사와의 언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종이 요망사항을 전했다는 것은 후지사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것을 방해를 놓았다는 식으로 마구 퍼뜨린 것이다. 아키즈키는 생각했다. 중상으로 가득 찬 책을 출간한다는 예고를 하고 나서 우리 측이 항의와 같은 방법으로 손쓰기를 기다렸다가 압력을 받았다고 떠들어대겠다는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 후에 후지사와는 아키즈키 일행과 주고받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 테이프가 압력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떠들어댔다. 더구나 후지사와는 짓궂은 언동과 협박 전화가 쇄도했다. 압력으로 출판, 유통, 업체 등에서 책을 받아주거나 중앙지 등의 광고를 제기하는 것도 모두 거절당했다라고 매스컴을 통해 말했다. 후지사와 다스조가 언론 탄압을 받았다고 떠들어대자 이제까지 학회나 공명당 비판서를 쓴 몇몇 저자들도 함께 거들어 떠들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학회와 공명당에 대한 비판이 어지럽게 날뛰는 가운데 중의와 선거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만큼 고전해야 하는 선거전이었다. 주간지를 내세우면서 이런 말을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었다. 세상에 언론 탄압을 하다니 학회도 공명당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군부 정부와 같구나. 그러나 사회 건설이라는 사명에 사는 동지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열풍은 오히려 투혼의 불꽃을 점점 더 타오르게 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군부 정부와 목숨을 걸고 투쟁해 신교의 자유를 끝까지 외친 것이 학회입니다. 그런데도 학회를 대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까지 쓰고 싶은 대로 실컷 쓰고 욕설을 하며
탄압을 가하고 있으니 당하는 쪽은 학회가 아닙니까? 모두 억울한 눈물을 결의로 바꾸고 가면이 굳세게 달려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이 47석을 획득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기쁨이 폭발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손에 넣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궤가였다. 그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신생의 해라고도 명명한 1970년 혁신의 해가 밝고 당당하게 개막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월 1일자 세이쿄 신문에 혁신의 울림이라 제목을 붙인 시를 기고했다. 전국의 동지는 이 시를 가슴에 새기면서 제2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큰 비약을 마음속에 맹세하고 1년을 스타트했다. 새해 첫날 학계 본부에서 열린 신년 근행회에 참석한 후 이튿날 2일에 총본산에 머물고 있던 신혜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아니, 최악의 상태에서 맞이한 새해였다. 연말에 간사이를 방문한 후로도 발열이 계속되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는 회장 취임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병마와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신이치는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기 위해 기구와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1월 2일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42세 생일이었다. 니치엔 대성인께서는 만 42세 때 도조 가게노부 일행의 습격을 받아 이마에 도상, 칼로 인한 상처를 입고 제자가 살해된 고마스바라 범난을 겪으셨다. 신이치 자신도 대성인 문화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강성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성인의 유명이신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힘껏 매진하자고 결의를 굳혔다. 신이치는 격심한 폭풍이 닥칠 것을 예감하였다. 이날 밤 전국 대표가 총본산에 모여 개최한 간부회에서 신이치는 힘을 쥐어 짜내는 듯한 모습으로 사도처를 배독하고 지도했다. 국주 등이 적으로 함은 이미 정법을 행하는 것으로 되느니라. 석가열애를 위하여는 제바달다야말로 제일의 선지식이로다. 지금의 세간을 보건대 사람을 잘되게 함은 자기 편보다도 강적이 사람을 잘되게 하느니라. 어서 917쪽. 어떤 정의로운 투쟁이라도 아니 정의면 정의일수록 반드시 당치 않은 비난과 중상이 다투어 일어난다. 그 원리에서 장마의 의의를 말씀하신 성운입니다. 우선 국주 등이 적으로 생각하고 박해를 가한다는 것은 이미 이쪽이 정법을 행하고 있는 증거라고 대성인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박해입니다. 대난입니다. 그러므로 석가열애를 위해서는 제바달다야말로 제일의 선지식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불도의 완성을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바달다는 석존을 적대한 악지식이지만 석존은 제바달다와 투쟁의 말을 타파함으로써 그 위대함을 증명하였고 교단도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석존을 끝까지 박해한 제바달다가 바로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상을 보아도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은 자기 편보다도 오히려 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께서도 도조, 가게의 노부나 고쿠라쿠 사료칸 등에게서 박해를 당하고 대난을 받았기에 법화경의 행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만나고 마와 투쟁해 그 악을 타파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단련되어 인간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생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극복해야 비로소 학계도 크게 발전합니다. 이 성운에 따라 비난이나 중상의 폭풍이 다투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단결을 강화하고 신심을 깊이 다지며 용기를 불러 일으켜 힘차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전국에서 모인 최고 간부였다. 그러나 이때 스니치가 한 지도를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1월 5일 학계 본부에서 이해 첫 총무회가 열렸다. 여기서 새롭게 부회장제 도입을 결정했고 그 부회장의 주조 기요시, 모리카와 가즈마사, 아키즈키, 에이스케 이렇게 3명이 취임했다. 스니치가 구상한 신생 창각회 기구개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부회장 중에 최연장자인 주조가 46세요. 아키즈키는 39세인 젊은 나이였다. 이 세 사람의 젊은 힘이 신이치 곁에서 책임을 분담해 750만 세대에 육박한 창각회 전 책임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또 도다 제2대 회장 스라에서 이사장을 지낸 고니시 다케오를 비롯해 기요하라 가스, 야마다이라 주헤이 등은 본부 참여가 되었다. 실로 세대 교체였다. 항상 젊은 힘이 대두하고 그것을 다 함께 뒷받침해 나아가는 곳에 새로운 전진의 길이 열린다. 더욱이 이 총무회에서는 공명당 위원장과 서기장은 당무와 아울러 정무에 전념하기 위해 학회 간부 역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공명당 의원에 대해서는 중의원이나 참의원 같은 국회의원 또 각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의원이 학회 역직을 겸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었다. 인사와 재정 등에서도 학회와 공명당은 분명히 구분지어 당이 자주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나온 신이치의 의견이었다. 동시에 이는 공명당의 의향이기도 하고 학회로서 미래를 응시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했다. 학회가 공명당을 지원하는 것도 의원이 신앙활동에 힘쓰는 것도 본래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 제20조에서 제창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정의란 국가이며 나라와 종교의 분리를 정한 것이다. 즉, 이 조문은 나라는 종교에 대해 중립을 취하고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과 전쟁 중에 국가 신도를 국책으로 삼은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 역사를 반성하고자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관계는 본래 헌법이 금하는 정교 일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면에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양자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창가학회와 공명당이 자주적으로 단행한 개혁이었다. 미래에 대한 포석이 착착 이루어져 신시대를 향해 톱니바퀴는 돌기 시작했다. 동지들은 모두 학회는 이 상태대로 승리의 상승세를 타고 야마모토 신이치의 회장 취임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명당이라는 민중을 위한 새로운 정당이 파죽지세로 대두해 역사는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세력이 이를 묵묵히 그냥 보고 지나칠 리가 없었다. 1월 14일에는 제63차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 각 야당이 잇따라 이 국회에서 공명당과 창각회에 의한 언론 출판 방해를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대결 자세를 밝혔다. 또 24일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간담회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일본 공산계 학자와 기성 불교 승려들의 발기로 학자와 종교인 그리고 문화인들이 지난해 12월에 결성한 모임이다. 집회에는 문화인과 출판 관계자들 110명이 참석해 언론 출판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다루도록 요청하는 방침을 굳혔다. 공명당과 창각회에 대한 압력은 기정사실화되어 갑작스럽게 정치적 핫이슈가 되었다. 열풍은 더욱더 격심해졌다. 그러나 동지들은 연초부터 사회 건설의 사명을 불태우면서 기쁘고 즐겁게 홍교의 길을 달렸다.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 되는 5.3 본부 총회를 목표로 750만 세대 달성을 이루고자 홍교의 소용돌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언론, 출판 문제는 날마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절복에 힘쓰는 모든 이는 의기양양했다. 동지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떠들어대는 당도 있던데 당치도 않아요. 방해를 받고 협박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원에든 뭐든 소송하면 되잖아요. 선거에서 공명당 세력이 커졌으니 분해서 못 견딜 테지. 뭔가 모래걸 꾸미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일에 져서 광선육부를 뒤처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복입니다. 학회의 정의, 불법의 정의를 철저히 이야기합시다. 1월 28일 학회 본부에서 총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본부 통계국이 학회 세대수를 보고했다. 보고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간부는 볼을 붉히고 약간 들뜬 목소리로 외치듯이 말했다. 맨 먼저 전해드릴 사항은 현재 학회 세대수가 755만 7,777세대로 염원하던 750만 세대를 마침내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광채가 돌고 환호성이 터지며 박수가 크게 일었다. 목표로 삼은 5월 3일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 성취했다.
동지들은 훌륭하게 역풍을 순풍으로 바꿨다. 성운에는 대악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어서 1300쪽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있는데도 대악이 일어난 뒤에 대선이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받아들여 고난을 도약대로 삼아 단호하고 굳세게 나아가려는 불굴의 일념에 의해 대선은 열린다. 열풍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서라. 눈보라에 맞서 가슴을 펴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이런 정신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온 데에 학회의 강함이 있다. 학회를 덮친 바람은 2월에 들어서면서 더더욱 흉악하고 난폭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댔다. 2월 3일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간담회는 도쿄의 분교 공회당에 약 3천 명을 모아 공명당과 창각회 방해에 반대하는 언론 출판 자유에 관한 대집회의 성격을 띤 모임으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바로 그 후지사와 다스조를 비롯하여 학회와 공명당을 비판한 책의 저자 3명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당과 공산당 간부, 종교인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9일에는 작가 7명이 창각에 관련된 출판물 집필을 거부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리고 2월 17일 개최 중인 제63회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회당 의원이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해 총리에게 추궁했다. 이어서 18일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 19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공산당 의원이 질문에 나서 공명당의 출판 방해를 했다며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총리에게 추궁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로 무대를 옮긴 23일에는 사회당 의원이 질문에 나서 언론 출판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후지사와 등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이 23일 언론 출판 자유에 관한 간담회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기서 그들은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인 와타리 고로가 1월 대학부 간부회에서 언론 출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강연 테이프를 공개했다. 이는 누군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였다. 와타리는 창가학회와 공명당이 일으켰다고 하는 언론 출판 방해가 얼마나 과장된 사건인지를 개인적인 소감을 중심으로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며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학회 내부 집회인데다 이전에 자신이 대학부장을 지낸 대학부 회합이어서인지 마음이 풀어져 있었다. 하숙집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정치 이야기라도 하듯 편한 기분으로 이야기했다. 와타리는 학회와 공명당에 문매질을 가하는 저들이 참을 수 없었는지 비판서의 저자와 다른 당을 야유하며 한껏 웃었다. 가끔 다른 당을 매도하는 듯한 격한 말도 튀어나왔다. 대학부 멤버들은 학회에 가하는 정당과 매스컴의 일방적인 중상을 참고 견뎌왔다. 그런 만큼 와타리 고로의 말이 통쾌했다. 회합 장소는 웃음과 갈채로 감싸였다. 원래 와타리는 언변이 좋았다. 그런데다 자기 편이라고 안심해서인지 말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그만 함부로 말하고 말았다.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있게 잘하는 부분에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만 기세가 오르고 말아 신중함과 긴장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몰래 녹음되어 언론, 출판, 자유에 관한 간담회 때 테이프가 공개된 것이다. 이 내용이 일부 주간지에 게재된 것을 비롯해 텔레비전과 라디오로도 방송되었다. 텔레비전 등에서는 다른 당을 야유하거나 거짓말로 비판하는 부분만 발췌해 내보낸 까닭에 와타리는 터무니없는 폭언을 일삼아 강연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와타리에게 비평 대상이 된 각 당들은 이 테이프를 듣고 크게 반발했다. 2월 25일 와타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에서 한 개인적인 발언이었는데 발언 중 관계자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그렇지만 각 당들은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와타리의 발언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태세였다. 이 상태로는 당파 간의 절충에도 지장이 있기에 와타리는 27일 하는 수 없이 국회 대책위원장을 사임했다. 각 당들은 더욱더 기세가 붙었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 의원이 새롭게 몇 명의 비판서 저자와 출판 관계자 그리고 공명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다음날 28일 직접 공명당 비판서를 집필한 민사당 소속 어느 의원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에 나섰다. 의원은
언론 출판 방해는 공명당이라는 정당보다도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의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창가학회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회원이 저지른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고 그 조사와 함께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편견을 바탕으로 한 완전히 타당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이야기였다. 사회당 또한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라고 주장했다. 공격의 화살은 공명당에서 창가학회로 그런 다음 야마모토 신이치에게로 일제히 돌려졌다. 그 뉴스를 들은 학회원들은 격분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좌담회가 끝난 뒤 동지들은 분노를 터뜨리다시피 하며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했다. 남자부 멤버가 말했다. 국회에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선생님과 언론, 출판, 문제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청년이 대답했다. 맞아요.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노렸을 거라고요. 선생님을 국회에 불러내 언론을 탄압했으니 사과해라 든지 학교는 반사회적인 단체다 책임을 져라 등으로 몰아세울 계획일 테죠. 정말이지 비열해요. 브이버 멤버가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드러내며 말했다. 세상에, 학현이 범죄가 많으니까 조사하라니 무리하게 짝이 없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 모든 멤버의 범인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지 조사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당치도 않은 생태집을 잡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테니까요. 장년부 간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은 말이죠. 나는 사업을 실패하고 가족 집단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입회했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매일 열심히 격려해 줬는데도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약 1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죽으려고 생각했었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상황이었지요. 그 정도로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창가학회는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고자 병고, 경제고, 가정불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포교해 왔습니다. 그것은 민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종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뇌하는 민중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학회가 그 고통과 수많은 문제를 함께 껴안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회는 불행에 시달리는 민중을 수행시켜 왔습니다. 이런 일은 국가조차도 하지 못한 일이지요. 본래 이 학회의 업적을 각 정당도 매스컴도 최대한으로 평가해주고 칭찬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는 공명당과 창가학회 관계는 정교 일치가 아닌가라는 언론 출판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까지 거론하게 되었다. 또 학회를 추궁한 의원에게 불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마구 퍼뜨리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근거도 없는데 학회원의 소행이라기도 한 것 같은 말투다. 이런 발언이 그대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에 보도되어 학회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신문에도 주간지에도 창가학회 공명당 언론 출판 방해라는 글자가 날뛰었다. 전철을 타도 학회나 공명당을 중상으로 주간지 광고가 걸려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월에 들어서서 학회에 대한 공격이 한층 더 격해지자 더욱더 전국을 뛰어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를 힘껏 격려하자고 생각했다. 모두의 가슴에 용기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병을 앓고 있었다. 신이치의 건강은 해가 바뀌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아 안정이 필요했다. 의사 말로는 원래 결핵으로 호흡기가 약한 데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쌓인 피로가 축적되어 체력이 저하되었다고 했다. 그래도 회원을 격려하러 움직이라는 신이치에게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완치될 때까지는 아무쪼록 정량해 주십시오.